레본툴렌티의 거리 5번지 집 문으로 경찰관들이 들어갔을 때 안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에 있는 남자, 부엌에 있는 여자, 자신의 침실에 있는 아이.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완벽한 질서만이 있었고 완벽한 살인이 있었다. 이 광경은 즉시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밖에서 보면 집은 마치 주인들이 산책에서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깔끔하게 치워진 길, 눈 위에 작은 신발 자국들, 마당에는 당근 코를 가진 눈사람. 창문에서는 부드럽게 등불이 빛나며 아늑함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가정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적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비극 후의 공허함이었다. 경찰관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안티 헤이키넨이었다. 그의 시신은 현관에 신발장과 옷걸이 옆에 누워 있었고 그곳에는 아직도 가족의 겨울 재킷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방금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았다. 몇 걸음 더 안쪽 부엌에서는 안나를 발견했다. 테이블에는 컵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엎어져 있었으며 식탁보에는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대화나 저녁 식사를 누군가 외부인이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중단시킨 것처럼 보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이 침실에서 장난감들과 벽의 밝은 그림들 사이에 작은 미카가 누워 있었다. 그의 침대에는 아직 펼쳐진 그림책이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만화 영화 장면이 멈춰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마치 집 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다. 현장에서 시신들을 검시한 병리학자는 다수의 칼상을 확인했다. 상처의 특성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닌 목적성 있는 공격을 시사했다. 하지만 집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지도 않았으며 창문은 멀쩡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심지어 돈과 귀중품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졌다. 살인자는 침입 없이 여기에 들어왔다. 자발적으로 들여보내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를 신뢰했던 것이다. 3인 살해 혐의로 사건이 게시되었다. 작은 도시 아하바살로에게 이것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이곳에서는 수년간 상점에서의 소규모 절도보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경찰은 공포영화의 시나리오와 더 닮은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극광 거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가족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갑자기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일까? 이 질문들의 답은 과거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해답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마치 타인의 악몽의 무대 장치 속에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즉시 의문이 생겼다. 헤이키넨 가족은 누구였을까? 왜 누군가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로 결정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안티 헤이키넨은 작은 도시 아하바살로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지역 건설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조용하고 신중하며 불필요한 몸짓이나 큰 소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그의 꼼꼼함을 주목했다. 안티는 회의에 절대 늦지 않았고 항상 깔끔한 도면을 가져왔으며 그 안의 모든 선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세부 사항이었다. 안티는 가족이 어떤 업무적 성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아내 안나는 집안일을 하며 미카를 키웠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했고 명절에는 전통적인 핀란드 파이를 구웠으며 크리스마스를 위해 미리 집을 장식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본툴렌티의 5번지는 12월에 특히 아늑했다. 거리의 이웃은 기억했다. 그녀는 인사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미소와 함께였죠. 급해도 그랬어요. 작은 미카는 그들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그의 호기심을 주목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북극광을 그렸고 그의 그림 중 하나는 아직도 현관에 걸려 있었다. 이웃들에게 그는 단순히 썰매를 탈 때 항상 손을 흔드는 밝은 아이였다. 수사관들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들은 것은 같은 말이었다. 조용한, 평온한, 절대 다투지 않았다. 빚도 없고 범죄도 없고 큰 갈등도 없었다. 사회의 눈에는 모범적인 가족으로 작은 도시에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었다. 경찰이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헤이키넨 가족에게는 적이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가족의 죽음은 어떤 익숙한 가설에도 맞지 않았다. 강도도, 가정 내 다툼도, 질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약한 고리가 꽤 빨리 나타났다. 안티의 동료 중 한 명인 라우리 비르타넨이 신문에서 직장에서의 긴장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격렬한 논쟁의 원인이 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누구도 겉보기 화합 뒤에 가능한 갈등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수색에는 이것이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렇게 헤이키넨 가족 사건에 경찰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문을 열었다. 북극광 거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가족의 마지막 시간들을 복원해야 했다. 시신들은 10월 17일에야 발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언제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연대기는 55일 저녁에 끊어졌다. 이날 이웃들은 창문에서 불빛을 본 것을 기억했다. 안나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안티는 차고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은편 이웃의 말에 따르면 8시경 미카가 마당에서 썰매를 타며 손을 흔들고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불길한 일을 예고하지 않았다. 9시 후에는 거실에서만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 있었다. 이것이 누군가가 본 마지막이었다. 휴대폰 사업자의 기록들이 같은 것을 확인해 주었다. 안티와 안나의 전화기는 21시 30분경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 후에는 침묵이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마치 한순간에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다. 12월 16일에는 불안한 공백이 찾아왔다. 보통 헤이키넨 가족이 상점에 가거나 산책을 나가던 일요일이 이번에는 무덤 같은 침묵 속에 지나갔다. 이웃들은 놀랐다.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새로 내린 눈을 치우는 사람도 없었다. 동료들과 친척들의 전화는 답이 없었다. 안나는 매주 책을 빌리던 지역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고 미카는 항상 그를 기다리던 유치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다. 뭐 별일 있나? 아마 친척들에게 갔거나 그냥 집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10월 17일 아침이 되자 상황은 너무 의심스러워졌다. 이날 안티에게는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작업해온 프로젝트에는 그의 참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어보려 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답 없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긴장이 고조되었다. 안티는 절대 회의를 빠뜨리지 않았고 특히 이런 수준의 회의는 더더욱 그랬다. 바로 그때 그의 사업 파트너인 라우리 비르타넨이 참지 못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해서 실종을 신고했다. 이것이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에는 범죄의 그림뿐만 아니라 확정된 시간 구간도 있었다. 작은 도시의 삶을 바꾼 사건들은 12월 15일 저녁에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밝혀내야 했다. 그 저녁에 누가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 들어갔고 왜 그 후 침묵이 찾아왔는지를. 북극광 거리의 집은 첫눈에 거의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깨진 창문도 무력 사용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삶이 저절로 끊어진 것 같았고
누군가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범죄학자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도전이었다. 너무 깨끗한 그림, 너무 깔끔한 공간에서 모든 작은 것이 결정적일 수 있었다. 작업은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현관, 부엌, 침실, 각 구역이 기록되고 사진이 찍히고 측정되었다. 문과 창문에서는 침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열쇠 구멍에 긁힌 자국도 부서진 자물쇠도 없었다. 이것으로 즉시 알 수 있었다. 안으로는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여보내진 것이었다. 다음은 지문이었다. 가구에서, 문 손잡이에서, 식기에서 모든 것이 집주인들과 일치했다. 외부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것은 이상했다. 범죄가 손으로 저질러졌는데 그 손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이었다. 부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바로 여기서 안나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테이블에는 커피잔이 있었고 옆에는 파이가 담긴 접시가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대화가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칼이나 다른 물건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집에 들어온 사람과 함께 사라졌다. 층마다, 센티미터마다 범죄학자들은 무엇이든 찾았고 이것이 원치 않는 손님이 어떻게 뒤에 공허함을 남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것을 찾았다. 선반의 먼지는 건드리지 않았고 옷장 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지갑과 보석류도 손대지 않았다. 강도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관찰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집에 온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도둑이 아니고 우연한 행인도 아니었다. 두려움 없이 들여보내진 사람이었다. 사건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작지만 결정적인 발견들이 태어난다. 안나 근처의 밝은 카펫에서 범죄학자가 아주 작은 실타래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의 색조는 베이지색 천의 배경에서 급격히 두드러졌다. 진한 보라색이었다. 몇 개의 가장 얇은 섬유들로 마치 우연히 타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가족 중 누구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집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섬유들을 조심스럽게 특수 봉지에 포장했다. 실험실 분석이 그들의 기원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때는 아무도 이 미시적인 흔적이 진짜 살인자에게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완전한 공허함으로 시작된 수사가 처음으로 단서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는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그 12월 저녁에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사건 자료에서 처음 떠오른 이름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명백해 보였다. 라우리 비르타넨, 안티의 사업 파트너로 지난 7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작은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둘이 핵심적인 건설 프로젝트들을 떠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듀오에서 최근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회사 밖에서도 속삭여질 정도였다. 논란이 된 문서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 바로 그날 경찰은 라우리를 신문에 초대했다. 경찰관들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 목록의 첫 번째였다. 논리는 철두철미해 보였다. 만약 누군가가 안티를 제거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와 함께 돈, 프로젝트, 책임을 나눈 사람이었다. 대화는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라우리는 50대의 차분한 남자로 비싼 외투를 입고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안티 사이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로바니에미의 주거단지 건설에 대한 대형 계약이 문제였다. 거래 금액은 100만 유로를 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회사의 명성이 달려 있었다. 라우리의 말에 따르면 안티가 계산에서 실수를 저질러 프로젝트가 무너졌다. 비르탄에는 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앞에서의 체면도 잃었다. 네, 우리는 다투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가 저를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제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수사관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모든 말이 기록되었다.
금전적 배경은 너무 설득력 있어 보였다. 신뢰로 유지되는 비즈니스의 도시에서 계약의 실패는 경력을 파괴할 수 있었다. 비르타넨에게는 실제 동기가 있었고 그의 분노는 신문 중에도 숨겨지지 않았다. 추가 조사는 의혹만 강화시켰다. 은행 보고서에서 라우리가 입은 손실의 흔적이 드러났다. 금액들은 상당했다. 이제 그에게 매달린 대출들, 불만족한 투자자들, 이음새마다 금이 가는 명성, 이 모든 것이 그를 궁지에 몰린 사람으로 그렸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수색의 그림이 맞아떨어졌다. 갈등이 있었고 돈이 흘러나갔고 관계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안티를 제거한다면 일부 과실이 그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다. 경찰의 눈에 라우리 비르타넨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살인자로 변하고 있었다. 12월 15일 저녁에 그에게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줄 직접적인 증인이 없었다. 첫눈에 그의 알리바이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를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울리크와 감정이 한 방향으로 이끄는 수사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헤이키넨 가족의 사업 파트너를 향해서 하지만 곧 철저한 조사가 이 가설이 사실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가설들의 확인은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라우리 비르타넨이 주목의 중심에 남아 있었고 전체 수사관팀이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비극의 저녁에 핀란드 국경 너머 멀리 스톡홀름에서 대형 건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눈에 이것은 편리한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런 주장들은 오직 사실로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그에게 서류를 요청했다. 비르타넨은 주저없이 전자항공권, 호텔 예약,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러워 보였고 따라서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사건들에서 서류 위조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설득력 있는 가설들은 종종 연막이 되곤 했다. 수사관들은 더 나아갔다. 항공회사에 공식 요청을 보내어 라우리가 정말로 헬싱키 스톡홀름 항편에 탑승했는지 확인했다. 답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승객 명단에 있었고 탑승권이 찍혔으며 데이터가 출입국 관리소와 일치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범죄학자들은 그의 휴대폰 로밍을 확인했다. 기지국과의 모든 연결은 운영자에 의해 기록되고 이 데이터로 경로를 복원할 수 있다. 기록들은 보여주었다. 12월 15일 저녁에 비르타넨의 전화기는 정말로 스웨덴 영토에서 작동했다. 더욱이 10월 16일 아침에는 스톡홀름 중심가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통신했다. 그림은 목격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몇몇 동료들이 행사에서 그를 직접 봤다고 확인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의 증언은 휴대폰 네트워크 데이터와 시간이 일치했다. 단계별로 라우리의 유죄설은 무너졌다. 처음에는 설득력 있어 보였던 모든 증거들이 확인을 견디지 못했다. 재정적 어려움과 안티와의 다툼은 철통 같은 알리바이를 뒤엎을 수 없었다. 경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비르타넨은 그 저녁에 아아바살로에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요 용의자가 게임에서 제외되었다. 수사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실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시 외곽의 집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런 답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이 공허함에서 곧 새로운 훨씬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타날 것이었다. 사업 파트너와의 가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수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일한 출구가 있다. 일상적인 작업, 이웃들, 동료들, 지인들과의 대화. 2차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때로는 해답의 열쇠가 된다. 아아바살로 중심가의 유치원 온니의 직원들을 조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의 일부였다. 미카는 매일 그곳에 갔고 바로 선생님들이 그가 마지막 며칠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 겨울 저녁에 원장과 직원들에게 2명의 형사가 찾아갔다. 그들의 질문은 간단했다. 가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상한 점이나 불만, 갈등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답변은 같은 것을 반복했다. 직원들은 안나가 항상 시간에 맞춰 아들을 데려왔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조용했으며 아버지가 일이 허락할 때 가끔 저녁에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어떤 불안한 신호도 없었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라고 몇몇 선생님들이 연달아 말했다. 조사받은 사람들 중에는 엘리나 코스켈라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40세 정도였고 이미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소박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공공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표준적인 평가를 했다. 안나는 매우 보살피는 어머니였고 항상 아들의 성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티는 품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대화 끝에 형사가 일상적인 질문을 했다. 15일 전 마지막 며칠 동안 특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엘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네, 14일에 미카가 우리에게 만들기 작품을 남겨두었어요. 그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깜빡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가져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 문장은 지나가듯이 거의 일상적으로 들렸다. 그 순간 아무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기록되었다. 유치원에 잊혀진 만들기 작품과 선생님이 가족을 찾아가려던 의도, 수백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작은 세부 사항. 하지만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때로는 어떤 큰 가설들보다 중요해진다. 누군가가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 가려고 했다는 평범한 언급이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아직은 의심스럽지 않아 보였지만 형사들은 이미 이 세부 사항을 주목하여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바로 이렇게 사건 자료에 엘리나 코스켈라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아직 아무도 범죄의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이 얇은 실은 이미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수사를 이끌 것이었다. 때로는 수사가 몇 주 동안 제자리를 맴돌다가 갑자기 모든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떠오른다.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다. 처음에는 범죄학자들이 카페 근처에서 발견된 보라색 섬유에 대해 고민했다. 재료는 비싸고 색조는 드물며 헤이키넨 가족집에서 그것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집에서는 비슷한 색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 물건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몇 주 후 실험실에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섬유는 최고급 캐시미어로 확인되었다. 그런 재료는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 한정판으로 생산되었고 핀란드에는 헬싱키의 단 하나의 부티크 체인을 통해서만 들어왔다. 이것은 소유자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량 상품이 아니라 극히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발견된 1000조각이 구체적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힌트였다. 한편 증인 조사가 계속되었다. 형사들은 유치원 온리로 돌아가서 미카의 마지막 며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때로는 반복 방문이 첫 번째에 놓친 것을 열어준다. 대화는 차분히 진행되었다. 교사들이 다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개방성과 친절함을 주목했다.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거의 신비로워 보이는 우연이 일어난다. 형사들이 교무실을 지나갈 때 그들의 시선이 우연히 문 옆에 공용 옷걸이에 떨어졌다. 회색과 어두운 겨울 외투들 사이에 밝고 눈에 띄는 액세서리가 걸려 있었다. 진한 보라색의 스카프. 이미 몇 주간 사건 자료에 등장한 바로 그 색조였다. 경찰관이 마치 우연히 원장에게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스카프입니까? 답은 빠르고 주저없이 나왔다. 엘리나의 것입니다. 그녀가 아주 좋아해서 거의 매년 겨울마다 착용해요.
이 세부 사항이 마치 수사의 두 선을 연결한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안나 근처 카펫에서 잊혀진 섬유들,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 추상적인 천 조각이 아니라 이전까지 아무도 범죄의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속한 물건. 조서에 기록을 남겼다. 이제 엘리나 코스켈라의 이름은 단순히 증인 목록의 한 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를 나타내게 되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전환이었다. 이전의 모든 가설들이 무너졌다. 비즈니스 갈등도 적들에 대한 소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평범한 교무실에서 외투와 신발들 사이에서 헤이키넨 가족의 집과 구체적인 사람을 처음으로 연결하는 세부 사항이 떠올랐다. 이렇게 처음으로 사건의 범죄 현장과 살아있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물건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엘리나 코스켈라 주변의 모든 사소한 것이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다. 세계 일치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교무실에서 스카프를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증인을 용의자로 바꿀 수 없었다. 수사에는 법정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사실들이 필요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모든 희망은 주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전문가 범죄학자들에게 있었다. 헤이키넨 가족집이 카페 근처에서 발견된 섬유들이 엘리나 코스켈라의 스카프청과 일치하는가?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엘리나를 재신문에 불렀다. 외견상 그녀는 차분했다.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고 명백한 동요 없이 대답했다. 스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고 일주일 전쯤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어디서 정확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아마 버스에 두고 왔거나 길에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말은 일상적으로 들렸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신호였다. 스카프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라면 왜 그것이 교무실에 깔끔하게 접혀서 관리된 채로 걸려있는 것일까? 이 대화 후에 물건 압수 영장을 받았다. 스카프를 별도 용기에 포장해서 실험실로 보냈다. 그곳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분석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자현미경해서 섬유의 미세 구조 비교, 염료와 천의 성분 연구, 실의 기원 결정. 결과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전문가들이 재료를 확인했다. 100% 캐시미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희귀한 배치. 집에서 발견된 섬유와 같은 결론이었다. 다음으로 염색을 비교했다. 염료는 단 하나의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화학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치는 완전했다. 그 다음에 주요 순간이 왔다. 미세 입자들의 대조. 현미경해서 범죄학자들은 카펫의 실들과 스카프의 실들의 구조가 가장 미세한 세부 사항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보았다. 두께, 절단, 심지어 방적의 특징적 결함까지 일치했다. 우연히 일치할 통계적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었다. 공식 결론은 명확했다. 헤이키넨 가족집에서 발견된 섬유들은 바로 엘리나 코스켈라의 스카프에서 나온 것이다. 수사 용어로 이것은 그녀와 범죄 현장 사이의 직접적 연결을 의미했다. 경찰에게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추측과 간접적 상황에 의존했다. 이제는 사건의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나타났다. 엘리나는 증인에서 가장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인물로 바뀌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았던 수사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 추진력은 오랫동안 도시에서 조용하고 무해한 여자로 보였던 유치원 선생님으로 직접 향했다. 수사 앞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다. 왜 그녀의 스카프가 헤이키넨 가족집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 엘리나 코스켈라의 이름이 수사의 중심에 올랐을 때 수사관들에게는 퍼즐이 곧 맞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 증거는 그녀를 직접 가리켰지만 동기는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로 경력을 조사했다.
엘리나는 아바살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다. 그녀는 42살이었고 결혼한 적이 없었으며 아이도 없었다. 거의 20년간 유치원 온리에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수십 가족이 그녀를 알았다. 부모들은 감사 인사를 남겼고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신뢰성에 대해 말했다. 그녀에 대해서는 소문과 큰 갈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조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녀에게서 재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치원 선생님의 급여는 소박했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계좌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대출, 빚이 없었다. 집은 작고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웃들은 엘리나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항상 깔끔하고 소박하게 살았다고 주목했다. 경찰 기록 보관소는 그녀에게 어떤 전과도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싸움도, 이웃들의 신고도, 난동 벌금도 없었다. 수사 앞에는 거의 완벽한 시민이 서 있었고 특별할 것 없고 확실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설명의 부재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지만 왜? 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범죄학에서 그런 사건들이 항상 가장 어렵다. 증거는 있지만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이유가 없을 때. 형사들은 그녀의 개인 파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표준적인 정보들이 있었다. 생년월일, 직장, 의료증명서, 교육에 관한 정보, 그리고 바로 거기서 건조한 줄들 사이에서 모든 수사의 방향을 바꾼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1988년에 아바살로의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수사관은 졸업생 명단에서 친숙한 성씨를 발견했다. 안나 헤이키넨은 결혼 전 성이 맥키넨이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같은 해에 졸업했다. 그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었다. 이 사실이 전환점이 되었다.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우연이 완전히 새로운 동기들의 층을 열어주었다. 안나와 엘리나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다면 그들의 과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과거를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의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엘리나와 안나 사이의 연결은 수사관들을 건조한 사실들과 실험실 분석의 틀을 벗어나게 했다. 이 선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학창 시절로.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관점이 열렸다. 전 그부들의 신문이 전환점이 되었다. 다른 도시들로 오래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갑자기 80년대 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했다. 그림은 엘리나에게 유리하지 않게 그려졌다. 증인 1번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안나는 스타였어요. 그녀에게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반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이와 반대로 엘리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였다. 회색쥐라고 같은 그부가 그녀를 묘사했다. 증인 2번은 더 나아갔다. 안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계속 엘리나를 괴롭혔어요. 때로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했어요. 그녀의 옷, 헤어스타일, 심지어 엘리나가 항상 혼자 앉아 있다는 것까지 비웃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수년간 계속되었어요. 증인 3번은 나중에 핵심이 된 에피소드를 기억했다. 졸업식 후에 우리 모두는 엘리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경소외약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나가 주도한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10대였고 단순한 기분 상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정한 비극이었어요. 의료기록 보관소의 문서들이 이 말들을 확인해 주었다. 1988년에 엘리나는 정말로 몇 주간 정신과 의사들의 관찰해에 있었다. 진단은 심각한 정서적 고갈. 의사들은
이것을 심리적 부담과 외상적 환경과 연결시켰다. 과거의 그림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안넥의 그 학창 시절은 오래전에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녀는 자라서 결혼하고 도시 외곽의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하지만 엘리나에게 그 시절들은 반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괴롭힘, 굴욕,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20년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 때 역할이 바뀌었다. 안나는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집, 가족, 사회에서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특별한 기쁨을 주지 않는 일을 하는 외로운 여자로 남아 있었다. 엘리나가 매일 안나를 봐야 했던 유치원에서의 만남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반가쇠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단계별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공격성의 폭발이 아니고 이익을 위한 동기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관계도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숙성된 복수였다. 학교 벽에서 시작된 숨겨진 갈등이 수년 후에 끔찍한 계속을 얻은 것이었다. 이제 수사의 가설이 기초를 얻었다. 엘리나 코스켈라는 손에 증거를 가진 추상적인 인물이기를 그쳤다. 그녀는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그녀를 이끌 수 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수사는 더 나아갔다. 앞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 동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엘리나의 비극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 과거의 학교 갈등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을 때 경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간접적인 암시에서 직접적인 대결로 넘어갈 때가 왔다. 엘리나 코스켈라를 공식적으로 구속하여 서에 데려왔다. 신문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엄숙했다. 흰 벽, 금속 테이블, 맞은편에 두 경찰관, 그리고 구석에 비디오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신문은 형식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용의자의 지위를 설명했다. 엘리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에 놓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공황이나 눈물이 없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첫 번째로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범죄학적 감정의 결론을 제시했다. 폴더에는 섬유 사진들, 현미경 하의 비교, 일치 확률 수치들이 들어 있었다. 이 섬유들은 헤이키넨 가족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스카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치는 배제됩니다. 라고 형사가 말했다. 엘리나는 눈을 들어 사진들을 차분히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그녀의 전 그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형사가 조서들을 읽었다. 안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엘리나를 어떻게 굴욕시켰는지, 어떻게 비웃었는지, 졸업 후 그녀가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폭풍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할 말들이 그녀의 표정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약간 찌푸린 채로 들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방 안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수사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안나를 어린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당신들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에게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서 그는 반응을 기대하며 멈췄다. 하지만 엘리나는 단지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입니다. 모든 새로운 농어가 그녀의 평정심에 부딪혀 깨졌다. 그녀에게 10월 5일 저녁에 헤이키넨 가족으로부터 도보로 20분 거리인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휴대폰 통화 출력물을 제시했다. 그녀는 답했다. 네,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거기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문은 몇 시간 지속되었다. 수사관들은 무너짐을, 실언을, 그녀를 폭로할 감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엘리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답변은 짧고 다듬어져 있었다. 그녀는 명백한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마지막에는 주요 질문이 울렸다.
당신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로 안티 안나, 미카를 죽였습니까? 영원처럼 보이는 침묵이 찾아왔다. 그 다음 엘리나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틀렸어요. 이 말 후에 그녀는 변호사를 요청하고 추가 증언을 거부했다. 수색에 이것은 무거운 실망이었다. 손에는 증거가 있었고 동기가 있었지만 자백이 없었다. 차가운 부인이 엘리나를 더욱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만들었다. 신문실 안에서 그녀는 벽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된 여자처럼 보였다. 수사는 그녀의 말에서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자백이 부족한 곳에 마침표를 찍을 물질적 증거를 찾는 것. 신문에서의 차가운 거부 후에는 분명해졌다. 엘리나 코스켈라로부터 자백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모든 답변은 하나의 선 주위에 구축되었다. 부인. 하지만 법정에서 부인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 수사의 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리고 바로 이것을 형사들이 이해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사건이 무너질 수 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수색. 법원이 영장을 발급했고 수사관 그룹이 엘리나가 살던 오래된 2층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는 차가운 정적과 완벽한 질서로 그들을 맞이했다. 선반에는 교육학 도서들, 테이블에는 아이들 그림 더미, 옷장에는 깔끔하게 접힌 옷들. 모든 것이 마치 여기서 어두운 것을 숨긴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수색은 결과를 주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서는 돋보기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어둡고 습하며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그곳으로는 맨 마지막에 내려갔다. 구석에 몇 개의 오래된 판자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들로 틈새를 덮었는 것 같았다. 판자들을 들어 올리자 수사관들은 스카치 테이프로 감싼 비닐봉지를 보았다. 봉지를 뜯었을 때 안에는 길고 20cm 날을 가진 부엌칼이 있었다. 칼은 철저히 씻어져 있었고 얼룩도 냄새도 없었다. 첫눈에는 평범한 물건. 하지만 범죄학자들은 알고 있었다. 금속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관한다. 실험실에서 전문가들은 현미경과 화학시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손잡이의 가장 미세한 틈에서 말라붙은 피의 흔적을 발견했다. 추가 DNA 분석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답을 주었다. 샘플들이 안나와 안티 헤이키넨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이것이 돌파구였다. 어떤 부인도 이미 사실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살인 도구가 엘리나 코스켈라의 지하실에 있었고 그것은 가족의 흔적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색에 이것은 바로 그 영이 나는 권총이었다. 이제 사건에는 간접적인 증거와 심리적 동기뿐만 아니라 용의자를 북극광 거리집의 비극과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명이 있었다. 앞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곳에서 엘리나 코스켈라의 최종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칼의 감정 결과가 준비되었을 때 엘리나를 다시 신문실로 데려왔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이미 흥미진진함의 힌트는 없었다. 수사관들은 손의 해답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속 테이블에 얇은 폴더가 놓였다. 안에는 전문가들의 서명과 도장으로 확인된 범죄학적 실험실의 결론이 있었다. 수사관이 천천히 문서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었다. 피에니쿠약 거리 7번지 지하실에서 압수된 칼날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은 안나와 안티 헤이키넨의 생물학적 샘플과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연한 일치의 확률은 배제됩니다. 이 말들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방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엘리나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에 접혀 있었다. 그녀는 종이들을 올려다보았다가 수사관을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분노도 소리도 변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수사관이 멈춘 후 폴더를 그녀에게 더 가까이 밀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는 헤이키넨 가족의 피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어떤 반응이든 포착하려고 하며 물었다. 하지만 엘리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신문 조서에서 이 장면은 간결하게 반영되었다. 용의자는 감정 결론을 숙지했습니다. 증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에게 이 침묵은 최종적인 점이 되었다. 사법의 세계에서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것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사실 앞에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동의 여지가 남지 않았다. 엘리나 코스켈라의 사건은 법정에 넘길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었다. 이제 학교 과거부터 발견된 칼까지의 모든 실들이 기소의 기초가 되어야 했다. 앞에는 배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점을 찍어야 했다. 이제 모든 증거들이 수집되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을 때 수사는 그 12월 저녁의 사건들이 어떻게 분단위로 전개되었는지 복원할 수 있었다. 이 가설이 기소의 기초가 되었고 법정에서 사건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은 2012년 12월 15일 오후 7시경에 시작되었다. 엘리나 코스켈라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와서 도보로 헤이키넨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눈이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아바살로의 익숙한 정적에 가려졌다. 손에는 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유치원에서 잊혀진 아이의 만들기 작품이 들어있었다. 바로 이 물건을 그녀는 집에 들어가기 위한 구실로 선택했다. 엘리나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지방에 안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의 선생님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집으로 들여보냈다. 안에서 여자들은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서 평범한 가정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장 급작스럽게 끊어졌다. 기소 측 가설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엘리나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안내게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저항은 거의 없었다. 그 후 집에 정적이 찾아왔다. 이때 안티는 차고에 있었다. 그는 몇 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엘리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맞이했다. 타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안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도 없이 문 바로 앞에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 순간 2층 자신의 방에 있던 미카였다. 소음을 들은 그는 숨었지만 엘리나가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를 옷장에서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그가 숨으려 했던 것이다. 기소 측은 엘리나가 바로 거기서 어린이 침실에서 장난감들과 벽의 그림들 사이에서 계획한 것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그녀는 가져온 칼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가방에 숨기고 집에서 나왔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 다음 도보로 자신에게 돌아가서 나중에 칼을 지하실의 오래된 판자들 아래에 숨겼고 그곳에서 수색대까지 놓여 있었다. 연대기는 명확하고 완성되어 보였다. 그 안에서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었다. 방문의 구실이 된 잊혀진 만들기 작품,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안나의 신뢰, 그리고 미리 가져온 조심스럽게 준비된 칼. 이렇게 수사의 손에는 완전한 그림이 있었다. 의도적인 행동, 신중하게 생각된 계획, 그리고 엘리나 코스켈라가 자신의 오래된 복수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설명하는 일련의 단계들. 바로 이 재구성이 법정에서 기소의 기초가 되어야 했다. 2013년 10월 라플란드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홀은 가득 찼다. 기자들, 이웃들, 피해자 친척들, 심지어 피고인의 전 동료들까지. 작은 도시에서 이런 재판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따라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최대였다. 분위기는 극장을 연상시켰는데 검사나 변호사의 모든 말이 연극의 대사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이 연극의 대가는 너무 높았다. 재판은 3주간 지속되었다. 기소 측은 자신의 선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구축했다.
배심원들의 테이블에는 모든 핵심 증거들이 놓였다. 엘리나의 스카프와 일치한 섬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 그녀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칼의 분석 결과, 안나와 엘리나의 학교 과거를 알고 있던 증인들의 증언. 검사는 동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수십 년간 억압된 증오가 결국 끔찍한 범죄로 터져 나온 것. 재판의 메일은 조서 낭독, 현장 사진 전시, 그리고 증인들의 발언이 동반되었다. 안나의 동료들은 그녀의 마지막 몇 달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웃들은 12월 15일 저녁에 창문에서 불빛을 봤다고 확인했으며 16일 아침에는 집이 이미 닫히고 생기 없어 보였다고 했다. 전 그부들은 엘리나가 겪은 괴롭힘과 안나가 학교 집단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대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무서운 그림으로 합쳐졌다. 변호 측은 다른 선을 구축했다. 변호사는 증거들이 간접적이라고 주장했다. 칼의 지문도 없고 집 침입의 직접 목격자도 없다고. 그는 발견된 섬유들이 우연히 그곳에 있을 수 있고 학교 괴롭힘의 동기는 너무 모호하며 20년 전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억하고 감정이 상식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엘리나 코스켈라, 자신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증언을 거부했고 단지 몇 번 반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행동은 재판의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홀의 누군가는 이것에서 차가운 확신을, 누군가는 완전한 무관심을, 누군가는 침묵의 벽 뒤로 숨으려는 절망적인 시도를 보았다. 마지막 날 검사가 최종 연설을 했다. 그는 사건이 하나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의 사슬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독특한 섬유들, 피 입자가 있는 칼, 과거에 뿌리를 둔 동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배심원들의 회의는 몇 시간 지속되었다. 그들이 홀로 돌아왔을 때 긴장은 너무 강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편결이 명확하게 들렸다. 유죄. 법원은 엘리나 코스켈라에게 조기 석방 권리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완전한 침묵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무도 기뻐하거나 박수치지 않았다. 홀에는 승자가 남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분위기가 서 있었다. 이렇게 라플란드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끝났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무거운 침전물이 남았다.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았고 학교 과거의 그림자가 이 비극 위에 계속 드리워져 있었다. 판결 후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엘리나 코스켈라는 폐쇄형 교도소로 이송되어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다. 그녀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았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재판 후 수년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훨씬 더 큰 울림을 가진 것은 사건 자체의 메아리였다. 핀란드에서 그것은 학교 괴롭힘의 결과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괴롭힘이 평생에 걸친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언젠가 비극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바살로에게 이 이야기는 전환점이 되었다. 수십 년간 조용한 곳이라는 명성으로 살아온 도시가 숨겨진 고통과 파괴된 운명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때 헤이키넨 가족의 집이 서 있던 북극광 거리를 돌아서 갔다. 이렇게 엘리나 코스켈라의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과거가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